자,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으셨죠? 당연히. 예,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뭐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뭐 둘 다 봤는데요. 저보고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억울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보는 내내 지금 대통령이 억울하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고, 뭐 실제로 이제 그 단어가 뭐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표현된 경우들도 뭐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마음을 안고 기자회견장에 왔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난맥상에 처해 있는 국정을 구해낼 수 있을까, 혹은 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 임 작가 느낌이 맞다면요, 만약 억울하게 느꼈다면 국민들은 더 억울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혹시 듣고 있는 대통령실에 참모가 있다면 국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면밀히 들어봐야 되는 시점인데, 대통령께서 뭘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주관적 평가를 저도 하나 좀 느낌이 드는 대로 해보면 저는 대통령의 인식이 말입니다. 1차, 2차 기자회견 때랑 하등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제 주관적 느낌이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굳이 이제 평가를 하자면 대통령이 직접 사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앞서서 대국민 담화를 먼저 발표했는데 자신의 노력에도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지금의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 주변의 일이라는 이제 말을 써가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라고 이제 사과를 했고요. 다만 이제 국정 실패 사례나 뭐 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구체적 문제들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두루뭉술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숙여서 이제 절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뒤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러고 나서는 담화의 후반부에는 주로 현재까지 이제 국정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미진한 원인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국정 성과가 미진한 근본 원인들은 외부적인 요인이 주로 거론이 됐는데,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라든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 때문에 쉽지 않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전 수출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서 일을 하겠다. 라고 마치 이제 선언하듯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못을 박았는데 이게 결국 대통령직 중도하차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의지로서 강조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루뭉술한 사과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저만 한 지적이 아니고 오늘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기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냐 라는 질문이 초반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일보의 박석호 기자 같은 경우는 콕 집어서 어떤 부분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박석호 기자와 대통령 사이의 이제 질문 답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부산일보 기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점에서 딱 집어서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죠. 그리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 걸 가지고 뭐 했다고 그러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언론에 민주당에서 뭐 그걸 공개를 했는데 그게 뭐 무슨 짜집기가 됐느니 뭐 소리를 집어 넣었느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맞네 아니네 하고 그걸 다퉈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이제 구체적으로 사과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주변 일로 염려를 끼쳤다라고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회견을 지켜볼 때 대통령이 뭐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어리둥절해야 할 것 같다. 사과라는 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라는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중간중간에 뭔가 구체적인 것 같은 이야기들을 섞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라는 태도에 가까운 거고 이 질문에 이어서 이제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같은 경우도 다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아까 일반적으로 일단은 사과를 하셨지 않느냐.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으니까 사과한 대상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게 궁금하겠죠. 뭔지 네. 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네.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인정할 수 있는 사과는 뭔지를 얘기를 해달라. 예.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사과를 드린 거는 이것은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필요한 얘기를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거니까 예. 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국민들이 그걸로 속상해하셔서 사과를 드린 것이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도 예. 뭐에 대한 건지는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저렇게 했으니까 안 보이죠. 그런 부분 예. 불필요한 얘기 이렇게 이제 다소 좀 추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게 뭔지 그러면 대통령은 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허리 숙여 사과한 것인지 이게 좀 여전히 좀 납득은 잘 안 가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내용만 보면 말입니다. 소통과 프로토콜의 부족, 그렇습니다. 잘못됨. 그러니까 어떤 팩트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건 찾을 수가 없고 다시 해석을 하면 예. 아무리 봐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팩트에 대한 잘못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문제가 뭔지 살펴봤더니 소통과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소통과 프로토콜 어떤 형식을 바꾸면 해소될 것이다. 이런 결론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지난 5월과 8월에 기자회견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입장은 비슷했거든요. 예.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뭔가 공보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인식을 못 하고 있다라고 예.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결국 이제 비슷한 거 아니냐. 우리가 내용적으로 큰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 좀 잘못이 있었을 수 있다든지 잘못 알려진 게 있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들릴 수 그랬어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네.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챙겨주려고 하는 듯한 그 말이 나왔었던 그 녹취 관련해서 그럼 이건 공천 개입 맞냐라고 네.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통령이 답변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게 뭐 전화 내용인지 아니면은 저 텔레그램 통화를 뭐 녹음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좋다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다가 그냥 패스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이제 명태균 씨한테 했다는 이야기, 이건 이제 통화 녹취가 공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은 기억이 없다,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내세우는 이유고, 그러면서 동시에 명태균 씨랑 서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달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분 좋으라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던진 이야기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 지금 이런 식의 해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설사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는 의견 제시에 가깝다. 무슨 문제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나왔었던 대통령실의 해명보다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간 셈인데요. 인재영입위원회에 내가 말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얘기했다고 해서 외압이 되는 게 아니고 의견이다.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니고 그냥 의견 제시한 것이다. 예. 이건 이제 기존의 대통령실에서 나왔었던 혹은 여권의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었던 대통령도 당원의 한 명일 뿐이다. 예. 이런 취지의 이제 해명을 또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비평가로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의 답변이라기보다 예.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또 뭐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피의자로서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네. 답변을 하는 것 같은 내용. 이게 법리를 꼼꼼히 따져봤을 때는 책임을 면하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인정이 단순 인정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도 혹시 대통령이 생각하고 지금 발언하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또 다른 얘기를 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네. 예, 들어보시죠. 제가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연락이 왔는데 그게 뭐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런 그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어쨌든 제가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자, 여기도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해왔었던 해명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정정한 셈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이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이 직접 소통한 적이 없다라고 예, 그랬죠. 이야기를 해왔는데 오늘 대통령은 연락한 적이 있다라고 예. 이제 인정한 셈입니다. 뭐 다만 이제 뭐 그걸 이제 전화로 했는지 뭐 텔레그램 폰으로 했는지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이 이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요. 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어떤 비판이 있자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맨 처음에 얘기한 건 내가 기억하기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 사소한 일이라서 기억을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리에서도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슨 거짓말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내 기억에는 없다 그랬다가 뭐가 나오면 그때 기억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짓말도 가능해진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얘기는 달라요. 뭐냐면 참모들에게는 다 얘기해 줬다.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 설명을 했다. 예. 그런데 참모들이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설명했다는 걸 빼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까 그 재판정에서의 답변 같다라는 뭐 비평을 드렸던 건데 예. 주로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 피의자들이 이제 주로 재판정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피감기관의 장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걸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내의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 그리고 이제 주로 일상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하고 무슨 중요한 어떤 국정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런 걸 나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의 설명인데 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명확하게 확인한 결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 아내인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한테서 들은 얘기를 전달하는 예.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됐을 때는 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이 좀 있는 셈입니다. 예, 이것도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이요.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를 의혹을 그렇게 제기하고 있으면은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휴대폰을 보자고 부인한테 어느 정도의 공천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정확히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네, 이게 또 휴대전화 관련해 가지고는 의아한 답변이 있었는데 사실 기자들이 물어본 대목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조작을 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했다, 문자를 보냈다 이런 이제 취지의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했습니다. 예. 아주 주목되는 발언이었죠. 그 예.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021년 7월 말에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자, 이 예. 대목이 이제 대통령이 주목할 어떻게 만한 보면 이제 부분입니다. 뭐 예. 김건희 여사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애를 많이 썼다. 뭐 그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네.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오히려 이제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휴대폰의 그렇습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후보 혹은 당선인의 휴대전화를 직접 만지고 그걸로 문자도 보내고 밤새요, 그것도. 별도의 뭔가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그 문자 메시지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뭐 문자 답변 내용이 본인이 보낸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임의로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단순히 이 한 사례 혹은 이제 뭐 문자를 메시지를 보낸 지지자들에 대한 답변 정도에 그쳤을 것이냐 여러 가지로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따라붙는 뭐 그런 답변이긴 했습니다. 예, 아까 임 작가 설명해 주셨듯이 대통령은 부인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그러고 네. 부인은 대통령 당선인의 휴대폰을 밤새 조작할 수 있는. 문자를 답장을 네. 하고요. 그렇다면 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이나 어떤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볼 수 없어 그냥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그 휴대폰을 제3자가 확보를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은 못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의혹을 키우는 상황인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이 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반헌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저게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예.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한 20여 년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왔었고요. 특히 이제 야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수사를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심지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본인이 박근혜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농단 특검의 본인이 수사 팀장이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반헌법적이고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면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습니다. 여러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